안녕하세요. 2021년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제2의 필기시험인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번부터 모시겠습니다.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전동기 발생 토크는 이렇게 물었네요. 단 자기 회로가 불포화인 경우이다. 불포화인 경우라는 것은 부하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속은 그대로 전류에 비례한다, 이런 뜻을 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토크는 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류 직권전동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계자건선이 있고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직류 전압을 공급해 주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직류 전압을 공급해 주면은 이게 입력전류, 부하전류 I가 들어오고, 여기 계자건선에 흐르는 전류가 IF, 이게 전기자건선에 흐르는 전류가 IA. 전기자건선에 항상 저항이 있겠죠. 전기자건선에 저항 RA가 있으며 계자건선에 저항 ROF가 있고, 이가 회전하게 되면은 항상 무엇이 된다? 역기절 E가 나옵니다. 공급전압과 역의 방향으로 역기절 2V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때 이런 직류전동기에서 토크를 산출하면 모든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된다? 토크 타우라고 있습니다. 토크 타우는 언제나 각속도 오메가분의 P가 됩니다. 모든 일반적인 전동기에서는 전부 다 각속도 오메가분의 P가 토크거든요.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60분의 N가 됩니다. 이게 초당 회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력은 직류전동기에서 출력은 역기전력 2 곱하기 전기자 전력. 물론 직류 직권전동기에서는 부하전류와 계자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전부 다 동일하죠. I나 IF나 전기자 전류 I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고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이 있죠. A분의 Z P파이 60분의 N우라는 이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전동기에서는 공급전압과 얘와 역으로 나온다,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해서 역기전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물론 얘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역기전력 값 대신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2파이 60분의 N분지 2 대신에 A분의 Z P파이 60분의 N우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IA가 되죠. 그래서 60분의 N, 60분의 N은 소거시키고 A를 밑으로 내려와서 병렬의 수를 내려오면은 토크는 어떻게 된다? 모든 직류 전동기들의 토크는 2파이 A분의 PZ. 극수 P 곱하기 Z 병렬의 수 내려왔고, 그럼 파이 IA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IA가 모든 직류 전동기의 토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정수가 되었죠? 병렬 회로수, 극수, 도체수는 전동기 한 번 만들어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정수 K가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화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발생된 자속화이는 항상 계자전류에 비례하죠? 그럼 계자전류는 다 뭘 것 같다? 전기자전류가 같죠? 그래서 자속화이가 전기자전류, 계자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A의 제곱이 되겠죠? A의 제곱. 네, 자속화이는 뭐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기자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기자전류와 부하전류가 모두 같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K 곱하기 부하전류 I 제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류 직권전동기의 토크는 자속이 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무엇에 비례한다? 전기자전류 또는 부하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보면 3번의 답이 있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모든 발전기가 그렇지만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 전부 다 병렬운전을 할 수 있는데, 병렬운전에서 항상 같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무조건 용량 또는 출력 같은 경우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회전속도.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병렬운전 조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A 발정에 B 발정이 있는데 기전력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전력의 무엇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로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죠.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겠죠. 주파수가 같을 것. 네 번째로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파의 형태, 파형이 같을 것. 그리고 나중에는 뭐 회전 방향도 같을 것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기전력의 상해 회전 방향, 상회전입니다. 상회전. A상, B상, C상이 있는데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때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회전 방향이 같을 것. 위커 주파방 이렇게 암기하시죠. 자, 그럼 1번의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것. 언제나 용량은 같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상, 기전력의 크기, 주파수, 파형, 기전력의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용량이 같을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유리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선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다이오드를 우리가 정유를 할 때 다이오드를 사용하는데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점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이 걸리는 전압이 높다. 그럴 때는 분할해서 병렬을 이렇게 직렬을 추가하면은 무엇이다?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렬로 추가 접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 보호를 위해서는 직렬로 다이오드를 추가 접속하면 되겠죠. 그러면 과전류로부터 다이오드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다. 다이오드를 하나를 사용했으면은 여기 전류가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소선될 수 있다. 그러면 병렬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두 개를 이렇게 추가하면은 전류를 반으로 나눌 수 있죠. 뭐 더 추가를 접속해주면 이렇게 세 개를 접속하면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분류해줌으로써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로부터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병렬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위해서는 병렬로 추가 접속한다. 접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는 직렬로 추가해주고 보기를 보실까요? 1번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해준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권수를 N우라고 할 때 누설 리액턴스는 이렇게 물었네요. 누설 리액턴스.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이렇게 조졌다. 항상 변압기는 환상철심과 1, 2차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환상철심이 있고 1차 권선과 2차 권선 이렇게 권선이 감겨 있는 게 일반적인 변압기들입니다. 환상철심과 1, 2차 권선. 그래서 자속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환상철심이며 권선 1, 2차 권선이 있죠. 여기다 정연파의 교류전압을 공급해 주게 되면 1차 측에 정연파의 교류전압을 공급해 주는 1차 측에 정연파의 교류전압을 공급해 주면 1차 측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자속이 순환하게 됩니다. 자속이 순환한다. 그럼 1차 측에서 이 전류에 있는 자속이 1차 권선을 통해서 2차 측으로 순환하거든요. 근데 그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누설하는 자속도 있습니다. 2차 측에다 부하를 연결해도 또 2차 측에 전류 흐르거든요. 2차 측에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은 2차 측의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진다. 또 자기 자신하고만 순환하는 이런 자속도를 누설 자속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환상 철심을 통해서 1, 2차 함께 진행되는 자속은 전체 공통 자속이 되는 데 반해서 1차 권선과 또는 2차 권선과 이렇게 혼자서만 크로스되는 자속들 이것을 누설 자속이라. 이런 누설 자속에 대한 비례상수가 누설 인덕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설 인덕턴스에다 무엇을 각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누설 리액턴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누설 리액턴스. 일반적으로 1차 측의 리액턴스, 2차 측의 리액턴스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각속도 매 곱하기 인덕턴스 L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속도 매 곱하기 이 인덕턴스라는 것은 여기에 이 솔레노이드 철심이 되는데 자기학에서 한번 배우죠. 자료의 길이, 이 자속하기가 수놓을 수 있는 길이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코일의 권수 NU의 제곱 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설 리액턴스는 항상 무엇에 비례한다? 코일의 권선에, 이 가문할 수 있죠. 이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누설 리액턴스, 누설 인덕턴스 똑같이 코일의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시면 되겠네요. 보기를 찾아보시면은 2번에 NU의 제곱에 비례한다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5번 보겠습니다. 50Hz 12극 3상 유도전동기가 10마력의 전격 출력을 내고 있을 때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단 회전자 동선은 350W이고 회전자 입력은 회전자 동선과 전격 출력의 합이다. 주파수는 50Hz 올렸습니다. F는 이코로 50Hz, 요거 극수 P는 12극. 전격 출력 P가 10마력이라고 적습니다. 홀스 파워. 10마력은 와트수로 고치면은 746 곱하기 10을 해서 7460W가 되겠네요. 동선 P2C라고 쓰죠. 2차 동선, 회전자의 동선 P2C는 얼마가 됐다? 350W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회전자의 회전수, 이 전동기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회전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차 입력 P2는 무엇이냐? 2차 입력은 전격 출력에다 기계손을 더해줘야 되는데 기계손을 무시했습니다. 기계손을 무시하면 전격 출력 P 플러스 2차 동선 P2C가 무엇이 된다? 약 2차 입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7460이 되었고 플러스 350W가 되어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7810W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슬립 S를 구해야 되는데요. 슬립 S는 언제나 P2 2차 입력 때 기계적 출력 때 2차 동선 P2C의 B는 무엇이 된다? 1대 1 마이너스 S 대 S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자체에서 슬립을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P2 대 P2C의 B는 무엇이 된다? 1대 S가 되거든요. 따라서 P2는 무엇이 된다? P2C는 S 곱하기 P2가 되어서 따라서 슬립 S는 무엇이 된다? 슬립 S는 2차 입력 P2분의 P2C가 바로 슬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 조되어 있죠? 2차 입력은 여기서 구해보니까 7810이 되었습니다. 7810분의 2차 동선은 350W로 줄였죠? 이것을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7810분의 350을 계산해 보면 0.0448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약 0.0448. 자, 그러면은 전동기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된다? 회전 속도 N은 분당 회전수 N은 동기 속도 NUS의 1-S가 되거든요. 동기 속도는 언제나 P분의 120F입니다. P분의 120F 1-S. 자, 그럼 다 조절했죠? P는 극수로서 12극으로 조절했습니다. 12극 120 곱하기 주파수는 50Hz로 조절했죠? 50Hz. 곱하기 1-0.0448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500이 됐습니다. 500 곱하기 1에서 빼주니까 계산해 보면은 약 478 RPM이 되겠네요. 약 418. 자, 그래서 보기도 찾아보면 답은 2번에 있죠? 이제 46번 보겠습니다. 8극 900rpm 동기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6극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인가? 병렬운전을 하니까 뭐가 같아야 됩니까? 병렬운전 조건 중에서 의 구주파방에서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주파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극수 P가 P 이코로 8극일 때 회전속, 동기속도 N에서 회전속도가 900rpm인 이런 발전기와 하나는 극수 P가 6극일 때 얘의 회전수 NOS는 얼마인가? 6극인 이런 동기발전기, 병렬운전하고 있는 이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럼 물론 우선적으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주파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동기속도 NOS는 항상 무엇이 된다? P분의 120F가 되거든요.
그래서 극수가 8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 F를 했더니 얘가 900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주파수는 요로 와서 곱해주니까 주파수는 F는 얼마가 된다? F는 2% 60Hz가 되겠네요. 60Hz. 자, 그러면 두 대의 발전기 평균운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요 비발전기의 주파수도 60Hz가 됩니다. 그럼 60Hz일 때 동기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냥 구할 수 있죠. 언제나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어서 국수 P는 6국이 되었고 6국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를 여기서 산출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분이 얼마입니까? 1200rpm이 되겠네요. 그래서 비발전기의 동기속도는 1200rpm이 되어야만이 병렬운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00rpm 3번에 있죠? 이제 47번 보겠습니다. 극수가 4극이고 전기자 혼선이 단중 중권인 증유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40A이면 전기자 혼선의 각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렇네요. 극수는 4극이고 단중 중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권이며 전기자 혼선에 흐르는 전류, 전기자 전류 IA가 40A일 때 각 전기자 혼선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극수가 4극이고 중권일 때 병렬회로는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병렬회로라는 것은 각 도체들을 전부 다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렬회로는 항상 뭘 것 같다? 극수와 같은 게 바로 중권입니다. 극수와 같이 이렇게 연결된 게 병렬회로수이거든요. 도체들을 쭉 근데 전체 도체가 이렇게 병렬회로수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병렬회로수가 되는데 항상 병렬회로수를 A라고 쓰는데 회로수를 A로 쓰는데 무엇일 경우? 중권일 경우. 단중 중권일 경우에 병렬회로수 A는 항상 뭘과 같다? 극수 P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극수가 4극이라고 했죠. 그럼 4극이니까 병렬회로가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류가 IA가 전기자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 도체의 전류, 이게 I에서 전기자 전류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각 권선의 전류 I가 되거든요. 그럼 I가 병렬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전기자 권선의 전류, 전기자 전류 IA는 무엇이 된다? 이건 병렬을 씁니다. 이건 아마추어라는 뜻이고, 이건 병렬이라는 뜻이거든요. 병렬을 쓰고 곱하기 I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전기자 전류가 되거든요. 따라서 요 각 도체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였으니까 I는 무엇이 됩니까? A분의 IA가 되겠죠? 병렬을 쓰는 4가 되었고, 전기자 전류는 40A로 흐르죠? 나눠주니까 10A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각 권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되겠습니다. 보기서 찾아보면 답은 4번에 있죠?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납기에서 생기는 철손 중 와류손을 물었네요. 와류손은 철심의 규소 강판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류손, 맴돌이 졸려는 손실에서 와류손이 있습니다. 우리 전기기기에서 와류손을 에드커렌트 로스를 설명할 때 와류손은 어떻게 된다? 와류상수 시그마 2에다가 도전율 K, 강판의 두께, 주파수, 최대 자석의 밀도 B 맥시멈에 각각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것은 도전율이 되겠고, 도전 이건 강판의 두께. 이건 주파수가 되겠죠. 주파수. 직류기일 때는 회전수와 주파수가 필요한 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되고, B는 맥시멈이 됐으니까 최대의 자속 밀도입니다. 최대 자속 밀도. 언제나 B는 자속의 밀도가 되는데 여기다 맥시멈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강판의 두께와 주파수와 최대 자속의 밀도의 몇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와류손입니다. 이는 도전율에 정비례하고. 자, 그래서 두께와 어떤 관계냐 물었으니까 두께의 2승 제곱에 비례한다.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강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제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전동기설에 의하여 탄상 유도전동기의 가상적인 2개의 회전자 중
정방향 회전하는 회전자 슬립이 S이면은 역방향 회전하는 가상적 회전자의 슬립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이전동기 설이라. 원래 탄상 유도전동기는 이전동기 설에 의해서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동토크가 없습니다. 원래는. 탄상 유도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은, 토크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토크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눠놓고 볼까요? 되겠죠? 그러면 A 전동기, 원래는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을 때 이렇게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인덕션 모터가 있고 단상 교류전에 공급되고 있는 게 단상 유도전동기죠. V볼트. 쓸 때 이 단상 전동기에서 회전하는 자장이 생기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회전 자개가, 하나는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자개가 생기고 H1. 또 하나는 회전 자개가 크기는 같은데 여기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생깁니다. H2. 그래서 이전동기가 함께 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상 유도전동기의 이전동기 설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전하는 자장에 의한 토크가 나오고 이 자장에 의한 토크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H1에 대한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이렇게. 이게 정상으로 회전하는,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의 토크 특성 곡선입니다. 그럼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의 요계는 어떻게 되냐고. 이것은 여기 되니까 역방향은 여기 빨아볼까요? 역방향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동 토크는 똑같았지만 최대 토크는 똑같아야 됩니다. 최대 토크 똑같고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위치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중앙점이죠. 중앙점이면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전동기 설에서 정방향 토크 특성 곡선, 역방향 토크 특성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결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1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1, 여기가 2가 되었고, 여기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믹서시키면은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은 어떻게 된다? 요 크기가 같거든요. 같아서 제로가 되었고, 여기서 이 크기에서 이걸 빼주는 것입니다. 이미점에서 이걸 빼주는 것입니다. 여기니까 빼줘.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 T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동시 토크가 어떻게 된다? 0이 됐거든요. 자, 지금 뭐라 했느냐면은 정상 회전하고 있는 이 전동기의 슬립이 S점이다. 이게 S점. 이게 S점이거든요. S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이 역방향의 이 전동기, 이 전동기에서 역방향에 이때 이 슬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슬립. 이때 슬립. 지금 여기서 정방향 슬립이 여기 S가 됐거든요. S인데 역방향 슬립. 요것의 슬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2에서 뭘 빼준다? 2에서 그대로 이걸 빼주면 되는 것이죠. 요 크기를 빼주면은 요때 슬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방향 전동기의 슬립은 요때 슬립이 어떻게 된다? 2에서 마이너스 S를 해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슬립이 어떻게 됐다? 요때 슬립이 정방향 회전자 슬립이 S일 때 역방향 회전자 슬립 S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S 프라임 무엇이 된다? 2 마이너스 S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이렇게도 계산해도 됩니다. 우리 제동할 때 역상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상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셨죠? 역상제동일 때 슬립 S 프라임은 무엇이 되느냐? S 프라임은 동기속도 NUS분의 동기속도 NUS 마이너스 NU가 원래 슬립인데 역회전할 때는 역상이 들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NU가 되었죠? 요때 슬립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NUS분의 NUS 플러스 NU가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NUS분의 2 NUS 마이너스 NUS 플러스 N. 이렇게 된 거랑 같은 식이죠? 이 식이랑 같은 식입니다. 여기에 2 NUS가 있고, 여기 NUS 마이너스였으니까 똑같은 식이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NUS분의 NUS입니다. 여기 NUS분의 2 NUS 빼내고, 여기 S 마이너스 넣고, NUS분의, 여기 NUS분의 NUS 마이너스 NU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 빼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가 된 것입니다. 2 마이너스. 이것은 슬립 아닙니까? S.
정상 운전할 때 슬립. 그래서 S를 빼주면 되더라. 그래서 역상 제동일 때의 슬립도 E-S가 되며 이 전동기 설에 의해서 역상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 회전자의 슬립도 E-S 동일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3번에 있죠?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증기전동기가 역기전력 200V 매분 1200rpm으로 RPM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1200회전으로 토크는 158.76Nm를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었네요. 전기자 전류 I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기계 및 기계선 및 철선은 무시한다. 네, 손실들을 다 무시했네요. 일반적으로 증기전동기 토크는 어떻게 된다? 증기전동기 토크가 설명되었었죠. 토크 타우는 언제나 오메가 2파이 60분의 N분지 P.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토크라고 그랬죠. 항상 P는 무엇이 된다? P는 역기전력 2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가 되는데요. 이 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거 다 주어지고서니 이거 구하는 것이 쉽게 구할 수 있죠. 토크 타우는 뭐라 했냐면 158.76이라고 주었습니다. 158.76N이 되었고, 그럼 2파이의 60분의 분당 회전수는 1200rpm으로 주어졌죠. 1200rpm분의 P는 역기전력은 200A, 200V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기자 전류 얼마이냐? 등식이 있고 뭐 전류 I 구하는 건 쉽죠. 네, 이렇게 해서 I 값을 구해보면 전기자 전류 IA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이것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요 158.76을 158.76Nm를 못으로 지워져서 20이 됐습니다. 20 지워지니까 지워주고 지워서 10이 남았죠. 2파이를 곱해주고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2파이를 곱해주고 10으로 나눠주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약 1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100A. 100은 약간 안 됩니다. 99.몇A 나올 것입니다. 약 100A의 전류가 흐른다.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3번이 되네요.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 과정 중 틀린 것은 그렇네요. 와전류 손실이라, 와류손이라고 쓰거든요.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틀린 것. 와전류라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전자가 있다. 회전자가 차장 내에서 차장의 세기가 N극 S가 있다. N극 S. 그러면 차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속의 밀도 B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B는 자속 Y분의 S가 되죠. B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회전자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N극일 때 여기가 무엇이 됐다? S극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무 순간에서 자속이 통과했던 것이 회전하면서 여기 통과되는 자속이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함으로써 이 철심 내부에서 차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생긴다? 기울력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라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차속이 변화할 때 차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되거든요. 그것을 유기 기전력이라고 씁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 철에서는 뭐가 생긴다?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와류. 맴돌이 전류는 일반적으로 철심에서 철심이 이렇게 됐을 때 자속이 원래는 여기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속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있었던 자속이 없어진다. 그러면 있었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속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럼 또 있었던 자속이 없어지면 있었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없었는데 생겼다. 그럼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없었으면 없었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반대 방향 이렇게. 두 번씩 흐릅니다. 자속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와류라고 합니다. 와류. 와전류, 에디커렌트 해서 맴들이 전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맴들이 전류가 철에서 전류 흐르니까 이 철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죠. 저항인데 전류 흐르니까 무엇이 된다? 줄열이 발생되죠. I 제곱 R이라는 줄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류손, 와전류손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와전류가 철심 내에 흘러 발열 발생한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면 철심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I제곱이라는 줄열이 발생되어서 발열 발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맞죠? 유도 기전력 발생으로 철심의 와전류가 흐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맴돌이 전류, 소용돌이처럼 이런 전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류들이 전체 4배의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전류가 흐른다. 이것이죠. 와전류 에너지의 손실량은 전류 밀도에 반비례한다. 이것은 잘못됐네요. 와리손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와리손 에디 커렌트 로스 P는 와리상수 시그마 2에다가 도전율 K, 강판의 두께, 주파수, 자석밀도, 최대 자석밀도 B 맥시멈에 각각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이럴 때 이건 뭐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전율이 되는데요. 도전율이 어떻게 되냐? 도전율 K라는 것은 우선 도체의 저항 하로는 무엇이 된다? 도체의 저항 하로는 도전율 K 곱하기 단면적분의 기대류가 도전율이거든요. 물론 이 도전 저항이고 전류 밀도는 무엇입니까?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저항 R로서 기준력을 나눠서 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면적. 그럼 이게 전류가 되는데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이게 전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값 대신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KS분의 L분지 2에 여기다 S 붙였죠. S. 면적에 속해서 지워주고 밀도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K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와 도전율이 어떻게 된다? 비례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전류 밀도와 도전율은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도전율의 와리손이 비례이기 때문에 전류 밀도에도 비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류 밀도 암페어 per 미터에 제곱이 되는데 전류 밀도에 뭐가 비례해야 된다? 와전류 손은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변 자속으로 강자성체 철심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속을 시변 자속이라고 쓴 것입니다. 시변 자속의 역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되어서 철심의 기전력이 발생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맞고 몇 번이 잘못됐다. 3번 와류 손실은 전류 밀도의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해야 된다. 전류 밀도에 도전율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류 밀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국수와의 관계를 옳게 표시하는 것은 그렇네요.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는 어떻게 된다? 동기속도 NUS라고 썼을 때 동기속도 NUS는 언제나 P분의 120F가 되죠. 그래서 동기속도와 국수 P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를 갖네요. 반비례 관계. 이것은 비례관계를 나타내요. 비례관계는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건 비례관계이다. 예. 국수 P와 동기속도는 비례관계다. 그럼 반비례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반비례가 되겠죠?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반비례는. 그래서 국수 P의 반비례. 그러니까 국수가 작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국수가 많아지면 속도는 느려지는 그런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림은 2번의 그림이 되겠네요. 이제 53번 보십니다. 일반적인 DC 서브모터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건 모르네요. DC 서브모터. 서브모터는 일반적으로 제어용 모터입니다. 제어용 모터. 일반적으로 로봇이라든가 또는 우리 드론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모터들이 일반적으로 DC 모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DC 모터. 이 DC 모터에서 제어하는데 그 제어 대상들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토크, 회전 속도, 그리고 위치, 방위라든가 이런 위치의 제어를 위해서 DC 모터, 서브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C 서브모터. 자, 그래서 제어의 대상은 무엇이 된다? 토크가 제어가 되었고, 속도 제어가 되며, 위치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C 서브모터의 제어에 속하는 제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역률은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죠. 제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역률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4번) 문제 봅니다. 변압기 탈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얘기 물었네요.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변압기의 등가율을 그리면은 이게 변압기 등가율이거든요.
저항과 리액턴스. 물론 1, 2차가 있는데 합성해서 1, 2차 합성원 저항, 리액턴스, 여기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게 변압기 등가율 아닙니까? 그럼 단락시험이라는 것은 단락시험을 했을 때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여기 전압을 서서히 증가해서 여기에 전류가 전격전류, 이 단락전류가 전격전류 IN과 같은 값을 가질 때 1차 측의 이인간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임피던스 전압은 무엇이 되냐면 임피던스 전압 VS는 원래는 여기의 전압이 여기 전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전압이 무엇이냐? 여기 전압은 I, 이게 전격전류군요. 전격전류 IN 곱하기 임피던스 Z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원래는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단락전류가 전격전류, 이 변압기 원래 전격전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변압기의 전격전류와 같은 값을 가질 때 1차 측의 인간 전압, 이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 전압을 산출해 보니까 요 전압이 요 전압 아닙니까? 요 전압은 여기 임피던스 Z가 아닙니까? Z 곱하기 전류가 그대로 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격전류 곱하기 변압기 내의 임피던스입니다. 그럼 전격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전격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에서 발생되는 변압기 내 안에서 나오는 변압기 내 전압 강하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압 강하를 무엇이라? 임피던스 전압. 그래서 이 전격전류는 어디에 전격전류냐? 요 저항과 리액턴스를 1차초로 환산했을 때 1차 측의 전격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전격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라. 1차 전격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1차 전류가 여조전류에 도달할 때 2차 측의 단자전압. 관계가 없죠? 저는 없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 1차 전류가 전격전류에 도달했을 때 변압기 내에서의 전압 강하를 무엇이라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럼 발음 표현이 되겠네요. 1차 전격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하를 무엇이라?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주요 시험 항목 중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은 그렇네요.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는데 필수적인 시험. 원래 전압 변동률은 표현을 썼을 때 전압 변동률의 정의는 전격 전압에서 무바 전압의 차, 그러니까 무바일 때 전압 V0와 전격 전압의 차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원래 전압 변동률의 정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을 볼 때는 퍼센트 저항 강하에 역률 코사인 세타를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는 일반적으로 유도 부할 때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용량 부하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용량 부하는 거의 없습니다. Q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저항 강하라는 것입니다. 백분율 저항 강하. 이것은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 이런 백분율 저항 강하와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를 고르려면 언제나 뭘 해야 된다? 단락 시험을 해야 됩니다. 단락 시험을 하면 예를 들어서 퍼센트 저항 강하가 원래는 무엇이 된다? 퍼센트 저항 강하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저항 강하인데 여기다 II를 곱해주면 전격 용량 VI I 제곱 R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전격 용량분의 이게 단락시험에서 얻어내는 임피던스 와트 2차 동선입니다. 이게 단락시험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하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도 단락시험에서 보는 것입니다.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강하가 무엇이 된다? 임피던스 강하가 전격 전압, 이 변압기의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죠? 임피던스 전압. 요 B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입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를 단락시험에서 구하고 그리고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은 저항을 측정하면 뭐라고 얻어낼 수 있다? 리액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했고 여기서 저항을 구했기 때문에 저항을 구했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다? 리액턴스가 Q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Q. Q는 무엇이 된다? I 곱하기 리액턴스에 V에서 100으로 해주는데 이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 시험은 리액턴스 강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다? 전압 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구할 때 꼭 필요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필수적인 시험은 단락 시험을 해야 됩니다.
단락시험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예, 임피던스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임피던스 와트가 됩니다. 단락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전격 용량분의 임피던스 와트, WS로 쓰고서 곱하기 100. 그래서 이 저항 강화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권선의 저항 측정해 갖고 리액턴스 강화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엇이 된다? 단락시험이다. 그래서 보여차서문 1번에 있죠? 단락시험을 해야만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단상 정리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 단상 반발 전동기. 원래는 단상 직권 정리자 전동기들이 그냥 단상 직권 정리자 전동기에서 분할된 것입니다. 약간 개량된 것이 단상 반발 전동기라는 것이군요. 단상 반발 전동기는 기동 특성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기동 토크를 전격 토크의 약 400에서 500%가량 높여줄 수 있는 게 반발 기동형 전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발 전동기에 해당된다. 단상 반발 전동기. 대표적인 것이 아트킨손이라는 것인데, 아트킨손은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원선이 조절되어 있고, 이게 전기자가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전기자는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시 계정원선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 전압, V볼트의 전압을 공급해서 요 전기자를 회전시킬 수 있군요. 이것을 보상원선, 이것을 계작원선에서 전기자와 별개의 전압을 이렇게 공급해서 기동 토크를 얻어낼 수 있는 특수한 전동기 중에 하나가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동기를 아트킨손이라고 씁니다. 아트킨손형 전동기. 이게 반발 전동기의 대표적인 것이며, 두 번째로 대리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형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톰슨형도 있습니다. 톰슨형. 일반적으로 단상 반발 전동기는 아트킨손형, 대리형, 톰슨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기 찾으면 이게 3번에 있죠.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바로 반발 전동기의 대표적인 것. 이런 반발 전동기의 이 전기자를 단락시키면 그게 바로 단상 반발 기동형 유도 전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상 반발 기동형. 그래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토크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반발 전동기라. 이 반발 전동기는 가장 뛰어난 특성은 이 브러쉬 위치 있죠. 이 브러쉬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은 기동도 할 수 있고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반발 전동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아트킨손형 전동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1.8배이다. 이 전동기의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여 기동 전압을 전 전압의 3분의 2로 낮추어 기동하면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었네요. 그냥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꼭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원래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1차 공급 전압의 정비례한다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도 전동기 토크는 어떻게 해요? 유도 전동기 토크는 1차 공급 전압의 지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1차 공급 전압의 지급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전압을 몇 배로? 3분의 1로 낮췄죠. 낮추면 그게 지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토크를 타우 S 프라임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을 공급해 줬을 땐 전부하 토크의 1.8배의 기동 토크가 발생됐거든요. 그럼 전압을 3분의 1로 낮췄으니까 그게 지급에 비례해서 변화해야 되겠죠? 3분의 2로 낮췄으니까 3분의 2 전압의 지급에 비례하니까 3분의 2의 지급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분의 2의 지급을 곱해주니까 3, 3은 9분의 4가 되죠. 9로 나누니까 0.2가 됐고 0.2 곱하기 4니까 0.8이 되네요. 그럼 이 전격 토크의 0.8배로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쫙 감소했죠. 전자라고 했을 때는
1.8이었는데 이렇게 전압을 다운시켰더니 0.8배의 기동 토크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동, 이게 보상기의 기동법인데 기동 보상기에서 3분의 1로 전압을 낮추게 되면은 기동 토크는 전바 토크의 0.8배가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전압이 45V로 일정하고 스위칭 주기가 20kHz, 듀티비가 0.6, 부하의 저항이 15mm 때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인덕터는 전류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캐패시터의 출력 전압에 리플 성분은 무시한다. 리플, 맥동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맥동은 무시해서 출력 전압을 산출해라. 이 부스터 컨버터는 직류 전압을 승합하는 승합기입니다. 부스터. 직류 전압을 승합만 하는 그런 직류 전압 승합기를 부스터라고 쓰거든요. 그럼 부스터는 키로드를 보면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직류 전압, 이게 입력 전압입니다. 입력 전압이 있고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인덕터에 개폐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 카패시터가 있고 카패시터와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합용 부스터가 됩니다. 여기 전압이 무엇이 된다? 여기 전압이 아웃풋. 여기가 입력 전압, 인풋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인풋가 되고 입력 전압, 인풋가 되고 여기는 아웃풋. 출력 전압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인덕터,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캐패시터, 저항값이 열렸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출력 전압 값을 산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듀티비라는 게 있는데 듀티비라는 것은 이게 온 상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주기 1주기다. 그러면 온 상태의 시간을 우리는 듀티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듀티비. 듀티비를 D로 쓰는데 D는 무엇이 된다? 이 출력 전압을 1로 썼을 때 1분의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B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 시간 타임, 온 시간입니다. 온 시간 타임. 그래서 이 B가 얼마가 된다? 전체가 1일 때 이게 0.6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0.6. 듀티비는 0.6이 되었다. 자, 그럼 듀티비가 0.6일 때 이런 것이 고속 스위칭에서 1초 동안에 몇 헤르츠? 20kHz라고 썼습니다. 속도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 온오프 하는 것이다. 온오프. 이렇게 계속 온오프를 쫙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쫙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온오프로 해서. 이래서 이 아웃 출력 전압을 산출하는데요. 이때 출력 전압 아웃은 어떻게 된다? 출력 전압은 1 마이너스 듀티비 D분의 1 곱하기 입력 전압 V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 전압. 그래서 거기 주어진 값 다 조절했죠? 1 마이너스 듀티비는 0.6으로 줬죠? 0.6분의 1 곱하기 입력 전압, 인풋 전압 이 값이 45V로 구해준다. 45V. 45V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웃 출력 전압을 구하면 0.4로 나눠준 것이네요. 0.4니까 0.4로 나눠주니까 100V 약간 넘네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12.5V 정도가 12.5V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전압은 112.5V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동기전동기라. 동기전동기는 일반적으로 동기속도로 회전합니다.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동기속도 NS P분의 120F로 회전하며 RPM으로 회전하고 여기서 회전속도로 회전하는 이 회전자는 무엇이냐면 회전자는 회전 계좌형을 씁니다. 동기기는 전동기와 발전기 모두 회전 계좌형을 많이 씁니다. 회전 계좌형. 회전 계좌형을 쓰며 동기전동기는 원래 기동 토크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기동하는 방법에서 자기동법과 타기동법이 있습니다. 차기동법은
동위전동기 옆에 유도전동기를 설치해서 유도전동기가 기동을 시켜놓은 후에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게 타기동법이거든요. 네, 타기동법은 자기동법을 많이 쓰는데, 자기동법을 쓸 때는 우리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농형 회전자와 똑같은 그런 제동원선을 설치해서 자기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동법에 의해서 자기동법으로 쓸 때는 무슨 이동법을 쓴다? 그래서 제동원선을 설치해서 기동하는 것입니다. 제동원선. 우리는 난조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것인데요. 난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이 제동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동원선에 의해서 기동한다. 네, 동위전동기도 유도전동기와 똑같이 이게 동위전동기다. 싱크로너스 모터. 삼상 교류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동위전동기가 되는데요. 얘는 선로가 L1, L2, L3 이렇게 해서 넘버 1, 2, 3 삼상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선중, 지금 현재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줄 때 얘가 이렇게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 돌아갔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었는데 역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삼선 중 몇 선만, 두 선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삼선 중 2선만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회전 자계가 역으로 발생됩니다. 그럼 자석이 돌아가는데, 항상 회전자는 자석이거든요. 자석이 역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와 똑같이 동위전동기를 역회전시켜주기 위해서는 삼선 중 2선의 결선만 바꿔주면은 역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동위전동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언제나 역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언제나 어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 바로 동위전동기의 가장 뛰어난 특성 중에 하나이죠.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능률이 있다. 그래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 지상 무효전력도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동위전동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실까요? 이번 동위전동기는 주로 회전 계좌형을 쓴다. 맞죠? 계좌형을 전부 다 씁니다. 자석이 계좌가 회전한다. 그런 뜻이죠. 동위전동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동위전동기는 진상 무효전력과 지상 무효전력 두 개를 공급해 줌으로써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동위전동기는 제동원선을 이용한 기동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제동원선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기동하는 자기동법을 많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4번 보시면은 삼상 동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계좌곤선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아니죠? 동위전동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삼선 중, 임력전은 삼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어서 역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이 잘못되었죠?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10kW 삼상 380V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전동기의 효율은 85%, 역률은 85%. 동일하네요? 네, 그랬을 때 전부하 전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삼상 전동기가 이렇게 줄였을 때 삼상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줄였죠? 인덕션 모터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삼상 교류전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차측의 전격 전압이 380V이고 이때 전류, 2차측 입력 전류 I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동기가 부하에다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그때의 출력 P는 어떻게 되냐? 출력,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은 언제나 루트 3 곱하기 VI 역률 코사인 세타, 효율을 주면 효율 에타카나 보시면 이게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 P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류 I를 구해라.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된다? I 값은 출력 P를 루트 3 곱하기 V. V는 380V 줬죠? 그냥 볼까요? 3V 역률 코사인 세타와 효율 에타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출력이 얼마냐면 10kW라고 그랬죠? 10kW. 그러면 10 곱하기 와트로 주해서 10에 3승을 해주고 루트 3 곱하기 380V 역률 0.85 효율도 똑같이 0.85라고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 값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약 21.03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21.03
답은 21A로 쓰면 되겠네요. 답은 21A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보면은 2번에 답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